참 반갑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지요. 네, 선생님들 방송에서 제가 모신 지가 얼마 안 되는 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뵙고서 따져 보니까는 전에 우리들 세계라는 프로를 네, 제가 네. 할 때 숙명여고 선배님으로 숙명여고 편에 나오셨던 때 아마 저하고 방송을 하시고 네, 70년대 초 겁니다. 네, 75, 6년쯤 네, 되지 않는가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네. 되네요. 네. 피차 젊었었죠 그때는. 선생님 아직도 뭐 젊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참 선생님 댁에 이렇게 저희들이 와서 방송하게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더구나 또 커피도 또 얼마나 맛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 방이동 이 아파트에서 사시는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 아파트 분양할 때 이사 왔습니다. 85년에 이사 왔으니까 네. 이제 만 7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이 아파트에서 선생님 아주 유명하시더군요. 방송국 차가오고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님하고 방송하세요. 다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토박이 원주민입니다. 네, 네. 그 전에는 어디에 사셨나요? 저기 장미 아파트라고 잠실 저쪽입니다. 예, 점점 이제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죠. 더 밀려나고 있죠. 네. 그때만 해도 여기가 아주 동네가 네. 이렇게 아파트는 이거 하나고 이제 쭉 풀밭에 뭐 야산에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아주 시가지 중심지가 됐죠, 이제 여기도요. 또 중심지 같죠. 네. 네. 함께 계신 가족은 누구가 계시나요? 저 혼자인데요. 그러세요? 이사 올 당신 여러 식구였지요. 네. 근데 뭐 그동안에 아이들 여기서 출가시키고 또 사별한 식구도 있고 이래서 뭐 이웃에 사는 식구는 있어도 저 하나입니다. 네. 따님 댁이 아마 요 근처 네, 어디시라고? 바로 그냥 요 옆에 동 6동입니다. 저희는 7동이고요. 네, 네. 근데 그 거실의 벽을 보니까 그림이 여러 점 있는데 박 여사님과 작가와 어떤 사이십니까? 뭐 김존섬 그림도 있고 김상옥 선생님 그림도 있고 그런데 예. 그냥 대개 뭐 딴 데 있는 그림도 그렇고 그냥 제가 어떤 우정을 느끼는 또 존경하거나 이런 분들의 그림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요즘 새로 이 장편 소설을 내놓으셨다고요? 네. 어떤 내용의 작품입니까? 그 제목이 좀 우스운데 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유년기 체험을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적 기억이 미치는 한도 내 유년기 그러니까 아마 네. 제 생각으로 6, 7세경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20세까지의 이야기를 거의 소설적인 그런 상상력이나 구성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제 기억력에만 의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네. 서문에서도 제가 밝혔는데 왜 화가들이 여러 대상을 그리다 보면 나중에 자화상도 하나쯤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 네. 네. 자서전이라기보다 자화상을 그리는 심정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네. 근데 그 싱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군것질 삼아 뜯어먹던 야생의 풀이에요. 아하. 그런데 요새는 그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어려서 주전부리 한다는 군것질하는 거리를 되게 우리 스스로 산과 들에서 많이 구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지금이야 뭐 이런 거 누가 먹겠어요? 새콤달콤한 풀이에요. 줄기를 먹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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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아주 참 그렇게 싱싱한 것 싱싱한 같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자화상 같은 성장기를 쓰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모든 소설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탐구 아니겠어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고도 통하는 얘기 같은데 네. 또 나는 무엇인가 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를 이렇게 육신을 만든 뿌리보다는 또 현재 나의 의식 구조를 만든 어떤 뿌리 같은 걸 더듬어 내려가는 작업이 하나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하는
참 자전적 소설을 쓰신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박 선생님의 그 성장했을 때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지요. 고향이 어디신지. 예, 지금은 이제 그 갈 수 없는 곳이죠. 휴전선 이북이니까요. 네. 개성 근교에 그러니까 개풍군이라는 데입니다. 네, 개풍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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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참 가까운데도 멀고 그런 어떤 그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 같은 것도 이걸 쓰게 된 동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 어떤 가정에서 그 어떻게 몇째로 태어나셨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뭐 예전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남매를 낳으셨다 그래요. 그래도 네. 저는 기억이 없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 우에 뭐 그 언니 오빠들 중엔 더러 이제 잃은 그 자녀가 있나 봐요. 네. 어머니가. 그리고 10살 위에 제 오빠하고 저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남매가. 네.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요. 네. 네. 그러면은 할아버님 때부터 거기에 사셨나 그럼요. 보죠? 네. 네. 몇 대나 사셨을까요? 그 개풍에서요. 그 워낙 할아버지는 서울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생활에 대한 어떤 그 잔영 같은 거, 그리움 같은 것도 가풍 속에 남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 할아버지의 할아버님 때에 아마 글로 이주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아버님은 일찍 네. 3살 되던 네, 해에 네. 돌아가시고 네. 오빠와 네. 10살 위에 오빠 한 분하고 예. 그리고 박 선생님하고 네. 어머님하고 네. 이렇게 사셨군요. 네. 그 어머님은 또 어떻게 생계를 그 당시에 꾸려나가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홀로 네. 된다는 거고 시골에서 그러니까 할머니, 조부모님 다 계시고 또 삼촌, 뭐 고모 다 있는 대가족 속에서 그 종갓집 맏며느리가 혼자 된다는 건 그렇게 생활고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농토도 있고 시골서 그 종부라는 건 많이 보호받고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서 막 요새 같으면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거 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네. 시골서 살 때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른 뭐 소설이나 잡문 같은 데서도 여러 번 쓴 일이 있습니다만 아주 어머니의 용단에 의해서라고 그럴지 네. 유별난 교육열에 의해서인지 아무튼 오빠는 거기서 국민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서울서부터 다녔는데 저는 국민학교 쪽부터 서울서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빠를 서울로 유학을 보내셨군요. 그리고 네. 어머니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 네, 집을 그러니까 종갓집 맏며느리의 그 의무를 거의 뭐 동서들한테 떠맡기고 우리 남매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도시 빈민층의 생활을 한 거지요. 네. 네. 서울 어디로 이사를 오셨나요, 그러면? 그 영천 지금의 영천 거기 현저동 네. 옛날 왜 그 서대문 형무소 있던 그 건너쪽 동네가 현저동입니다. 네, 네. 그때가 제 그 30년대로서는 그 아주 빈촌이었어요. 네. 지금도 좀 개발이 덜 된 동네입니다만 아주 그 도시 빈민들의 그 사는 동네였죠. 수돗물도 네, 잘 네. 안 나오고 산동네고 네. 그런 데였습니다. 그리로 이사 오실 적에 그 목적이라는 것은 순전히 공부죠. 네. 저 자녀분들의 공부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그때 30년대 우리 그 시골을 아주 벽촌의 그 풍속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제 또래들은 여자애들은 국민학교도 보낼까 말까. 웬만한 집 아니면 그냥 집에서 뭐 그때는 한글도 막 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언문이나 깨쳐라 뭐 이럴 정도였는데 뭐 큰 부잣집도 아니었고 그냥 보통 그 마을에 소농 중에 그저 겨우 이제 생계에 별로 쌀 걱정이나 안 오는 집에서 딸을 더군다나 서울에서 국민학교까지 한다는 건 동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 정도로 그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네, 네. 오히려 그 부러움이라든가 존경의 대상은 될 수가 없고
손가락질 받는 네. 네, 아주 이상스러운 그렇죠. 그 행동이다 이렇게. 네. 저도 이상스러워했으니까요. 네. 저도 우리 어머니가 배란간 서울 가서 국민학교를 넣는다 그럴 때 저도 오고 싶지 않았고요. 네. 예.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게 대단한 용단이시지요. 네, 그 당시의 분으로 네. 참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종가의 만며느리로 네. 비록 그 부군께서 타계하셨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로서 자녀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서울로 공부를 시키러 오신다 하는 것은 그럼 오셔서 어느 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아이고, 그것도 꽤 어디다 써먹은 일이 있는데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현조동에 살면서도 또 어머니는 그때도 네. 이상하게 학군을 위반해서까지 또 그때도 학군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학교 갈 때만 해도 국민학교도 시험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도 아무데 나가서 그 원서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주민등록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기류계라고 그랬어요. 네. 기류계가 어느 그 학교 이제 인근 마을에 기류계가 있어야지 그 학교를 칩니다. 네. 저는 이제 현조동 살면서도 기류계를 어머니가 그 사직동에 있는 친척 집으로 옮겨가지고 매동국민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6년 동안을 그 현조동에서 매동국민학교 다니는 게 그 인왕산 자락을 그 산을 넘어서 다녔어요. 네. 서울에서 다니면서도 네. 그 유별난 경험이죠. 그런 것도. 네. 예. 그 당시 무슨 교통기관이라는 건 없었을 테니까요. 뭐 전차가 있어도 대래 전차를 타고 가서 또 매동국민학교 사직공원까지 올라가려면 그것도 굉장히 네. 멀고 그러니까 네, 네. 그냥 거기서 산을 넘어서 다녔습니다. 네. 그 국민학교를 그 매동국민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네. 네.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해서 생활을 하셨을까요? 서울 오셔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집안에서 별로 찬성하지 않는 걸 아이들을 서울 공부시킨다고 서울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거의 집안의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 동네에서 막 바느질품 같은 걸 파셨죠. 네. 참 아주 그래도 저에겐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도시 빈민의 지금으로 치면 도시 빈민층 생활이죠, 완전히. 예. 예. 그 당시 그러면 오빠 되시는 분은 대학생이셨겠네요. 아니죠. 국민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는요. 그렇죠. 그냥 일제시대 때 대학을 안 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오빠가 이제 그 전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제 취직을 하고 이러니까 생활이 나아졌죠. 좀. 예, 그래서 예, 그 동네에서 집도 사고 그랬지만 역시 그 동네를 못 벗어났었어요. 해방 때까지는. 예. 그 해방은 어디에서? 해방은 맞이하셨습니까? 이제 그 일제 말기에 또 그 소계령이라는 거 지금 네.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네. 아무튼 그 도시 서울이 사람들을 위험하다 그래서 네, 자꾸 피란을 시키는. 피란시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개성 쪽이고 그래서 거의 해방 가까운 시기 그러니까 1945년에 그쪽으로 개성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전 그 전에 이제 숙명에 입학을 했는데 숙명 2학년들 쪽에 개성으로 내려가서 호수동고녀로 전학을 했지요. 네. 뭐 며칠 안 다니고 여름 방학하고 그리고 다시 해방이 되니까 다시 숙명으로 복학을 했지요. 네. 그러면 저 유교는 어디에서? 다 서울에서만. 서울에서. 네. 네. 6.25 때 또 한바탕 또 난리들을 치셨잖아요. 다들 그 당시에 사시는 분들이 누구나 예. 그렇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뭐 그게 6.25 때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도 뭐 그때 이제 그 참 어느 정도 그 안정을 집안이 찾고 네. 그 어머니가 이제 동경하던 도시의 어떤 중산층 생활로 접어들었을 무렵에 이제 네. 6.25가 나고 또 네. 그 우리의 어머니도 또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그냥 그 6.25 중에 우리 오빠를 잃었습니다. 저희 식구들도요. 네. 네. 저보단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아들이 둘 있었고 그랬는데 네. 그런 일이 생겼죠. 6.25 때. 네.
그때 군에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아닙니다. 네. 뭐 그럴 때 그건 뭐 지금 그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 뭐 여러 그 사상적인 갈등도 많았고 정말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다가 좀 왜그 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못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 6.25 때는 선생님이 대학 네, 다니실 저는 때쯤 연세가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6.25 그 전에 이제 저는 그 낮은 해죠. 네. 숙명을 이제 졸업하고 네. 그때는 이제 인문대라고 안 그리고 물리대라고 그랬습니다. 네. 서울대 물리대 국문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네. 뭐 얼마 다녀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이제 6.25가 났습니다. 네. 그 피난은 가셨습니까? 그 피난도 곧 나중에 일사후퇴 물론 6.25 때는 못 갔죠. 네. 일사후퇴 때도 못 갔어요. 뭐 그런 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그런 것도 그 못 가고 여기 남아서 겪은 그 서울이 완전히 빈 걸 본 그런 경험도 써 있습니다만. 그럼 당시 중공군이 네. 이제 다시 그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네. 서울을 내주고 이제 후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소위 말하는 두 번째 후퇴로 일사후퇴인데 네. 그때도 서울을 네. 못 떠나셨군요. 네. 아이고 그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 당시에 서울 시내는 거의 비었지 않는가 전혀 싶어요. 그러니까 네. 다 피난을 가고요. 그때 그 공포라는 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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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이제 그 3월 달인지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쪽이 이제 그 중공군과 이제 인민군이 밀려서 다시 북쪽으로 가고 이제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됐다가 다시 한번 서울이 위험하다고 그럴 적에 피난을 갔어요. 그렇지만 그 일사후퇴 때는 못 갔습니다. 서울에만 있었죠. 얼마나 서울에 그럼 계셨을까요 그때요? 뭐 잠깐 그 다시 서울이 위험하다 그럴 때 나갔던 게 4월 달인지 그랬어요. 그 6.25 전사를 보면 나오는데 그때도 그러고는 뭐 쭉 서울에 있었죠. 뭐. 예, 그렇군요. 그 20대 그 참 6.25를 대학 1학년 때 맞이하셨던 것이 그것이 선생님의 그 인생이라든가 무슨 운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바꿔놓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안 되시는지요? 그런 뭐 그 후에 평탄한 생활을 또 했습니다만 그럴 적에 그 여러 뭐 그거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도 참 사람이 못 겪을 일을 많이 겪고 이럴 때 어떤 제 그 문학의 중요한 그 동인이 되는 이거를 서울에 혼자 남아 있었을 때도 그랬고요. 자기만이 겪고 본 거를 언젠가는 증언해야겠다. 이런 것도 어떤 제 문학의 중요한 그 모티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선생님? 결혼은 53년에 했습니다. 네. 휴전도 되기 전에 했어요. 그 전쟁의 와중에 결혼을 하실 정도면은 아마 만나신 분이 대단히 좋으셨던 분인가 봐요. 예. 그냥 그때만 해도 저기 집에서도 참 사회 풍속도 그렇고 연애 결혼을 원치 않았는데 네. 전 그냥 열렬히 좋아한 사람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엔 뭘 하셨습니까? 전쟁 중에는요. 학교는 못 다니셨겠지요. 그 전쟁 중에 겪은 거 중에 이제 그 오빠도 그렇게 되고 뭐 조카들이니 뭐 여러 식구 그러니까 제가 어느 틈에 가장의 위치가 됐죠. 그래서 네. 이제 돌아가신 오라버님의 식구까지 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서울에 수복되기 전 서울에 미 8군 PX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취직을 해서 다녔어요. 그것이 네. 아마 그 제 첫
번째 작품 나무옥에 나오는 그때는요. 그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저희 뭐 그 남편도 그때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는 참 이렇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이 막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뭐 그야말로 그 제가 PX 다닐 때도 같은 대학에 다니던 그 선배가 거기서 청소하는 것도 봤고 뭐 그냥 밥벌이 할 것이 없으니까요. 뭐 많이 그럴 적에 거기서 그 초상화를 그리는 분 중에 아시죠? 박수근 화백이라고 돌아가신 분이죠. 그 정말 지금 저는 그분의 그 그림이 아마 우리나라 화가의 그림 중에 아마 최고가를 호가하지 않나 싶어요. 뭐 저는 언젠가 뭐 호당 뭐 억까지도 어느 신문에 난 걸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사후에라도 그런 최고의 그 평가를 받고 정말 아주 귀한 화가로 남는 게 기쁨이면서도 어떤 때는 막 가슴이 아릿할 적이 있어요. 같이 그 고생했던 때 생각이요. 그분이 PX에서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셨군요. 네. 삶의 방편으로. 그때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때가 아마 40대 초반 아니면 30대 후반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물론 뭐 알아주는 화가도 아니었고요. 저도 뭐 그분이 그런 나중에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요. 그냥 아무튼 그냥 그때 초상화 그리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화가분 진짜 그 그림을 그리던 분도 있지만 그냥 극장에서 간판 같은 거 그리던 분과 섞여서 그냥 뭐 싸구려 그림이니까요. 이리서 생계를 유지하고 저는 그때 초상화부에서 막 미군들한테 초상화 그리라고 막 뭐라 그러나 이 주문을 받는 일, 뭐 이런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만남도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분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조금 자꾸 그 평가를 받고 유명해지는 것도 봤죠. 그렇지만 그분이 그림으로 윤택한 생활을 누리지는 못하셨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뭐 그분의 그림을 갖고 누리는 분은 아마 딴 분들일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냥 애틋함, 어떻게 보면 분노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런 것이 그것도 아마 그분에 대한 그분이 지금 뭐 그분의 그림 갖고 뭐 이렇게 거래하면서 돈을 남기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칭찬하는 평론가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은 사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를 어떻게 살았다 이걸 증거하고 싶다는 게 아마 그 남옥을 쓴 결정적인 동기가 됐을 겁니다. 결혼하신 상대는 그 당시에 뭘 하시던 분이었던가요? 아니 뭐 그분도 이제 거기 뭐 그런 이를테면 그때가 그때 미팔군 PX가 지금의 신세계백화점짜리였습니다. 그때 그 신세계백화점에 저는 동아백화점이었고요. 그 동아백화점 측에서 이제 미군에게 그걸 다 줬지만 미군이 줬지만 그 어떤 건물의 어떤 그걸 책임져야 할 사람이 동아백화점 측에서 나와 있었어요. 그런 동아백화점 측에서 여러 가지 그 건물의 구조라든가 뭐 이분은 이제 토목과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세계백화점 전에 동아백화점 측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부군을 만나셨고, 서로 좋아하시고 결혼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뭐 들어서 재미있는 얘기가 없을까요? 글쎄요. 뭐 그냥 저는 그때 나름으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이랬을 텐데 지금이야 그냥 좋은 추억만 있죠. 또 제가 그이하고
35년 한 몇 개월을 살고 또 사별한 지가 얼마 되고 그러니까 참 그 편안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즐겁게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또 원체 어려운 시절이었고 네, 네.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편안했고 네. 그냥 그 편안한 관계가 그 서로 그 사별하는 날까지 계속됐다는 걸 참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인연이었다고 몇 생각합니다. 살 차이십니까? 6살 차이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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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사실은 그 지금 박화백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남옥이라는 그 첫 번째 그 소설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만은 원래 그 선생님이 그 소설을 쓰시기 시작하고 문단에 데뷔하신 것은 결혼 생활을 한참 하시다가 네. 좀 어떻게 보면은 늦게 이 글을 쓰시기 시작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네, 정확하게 남옥이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까? 네. 그럼 그 남옥을 발표한 것은 몇 살 때 어디에다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1970년이니까 제가 40세 때입니다. 아, 네. 40세로 그 문단에 데뷔해서 선생님 같이 이렇게 유명해지신 분이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왜요? 근래에는 뭐 50세에도 하고 많이들 그 늦게들 글을 씁니다. 네. 그때는 근데 조금 네. 좀 희귀한 예에 들었지만 네. 그때 어디에 발표하셨습니까, 처음? 그 여성동화에 네. 여성동화 그 장편 소설 에 응모했습니다. 네. 아마 해마다 그게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네, 네. 그것이 여성동화에 그러면 장편에 당선이 되셨고. 네, 네. 네. 그 얼마 동안이나 연재가 됐습니까, 여성동화에? 그때는 연재를 하지 않고 그냥 단행본으로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단행본으로. 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근데 그 40세가 되셔서 문단에 데뷔하시기까지는 선생님 그 작가로서 타고난 그 자질도 있으시겠지만은 평소에 뭐 어려서부터라든가 아니면 그 젊었을 때 나는 글을 써야 되겠다든가 무슨 글을 쓰고 싶으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쭉 있었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건 아니겠죠? 그러면요. 아주 저는 지금도 좀 그래요. 그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냥 읽는 것이 남의 글을. 네, 남의 글을 많이 그러니까 뭐 그 항상 머리맡에 그냥 책이 있는 그건 아주 변함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가 좋은 일이 있을 때든가 어디 여행을 갈 때라든가 그냥 그 주위에 늘 책을 갖고 있고 잠들기 전에 맨 끝까지 잠이 올 때까지 하는 것도 뭘 읽다 자는 거고 또 다 깨서도 이제 뭘 읽는 거고 그리고 읽는 게 참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읽는 행위를 별로 중단한 일이 없이 쭉 해왔지요. 그러다 보면은 뭐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한다. 뭐 자꾸 읽다 보면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였지 않나 싶어요. 정말 그렇게 크게 그리고 그 직접적인 그 동기가 됐던 게 왜 그 나이였냐 이럴 때 뭘 써야겠다는 것도 막연히 그냥 있다가 확 그 쓰는 어떤 그 열정이랄까 이런 것이 이렇게 속에서 확 치받친 게 이제 그 역시 그 박수근 화백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그분의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유작전 같은 게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갔을 때도 충격이었어요. 참 한참 사실 나이에 그랬는데 그리고 한 2, 3년 후였을 겁니다. 아마 그때 유작전이 열렸는데 그때 이미 굉장한 그 값이 나가더라고요. 거의 뭐 살 수 있는 그림도 없고 뭐 다 뭐 외국인 또 뭐 우리나라에도 한다 하는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걸 막았고 유작전을 하는데 그걸 보고 참 이렇게 그냥 그 엄청난 그림값하고 그분의 고생하고
그분이 그 가난 뭐 여러 가지 그 생각할 적에 참 그 돌아가신 분이 억울하게 느껴지시죠? 저는 아주 그 예. 뭐 이렇게 고고한 성질이 못 돼서 그런지 네. 사후의 영광도 그렇게 달갑질 않아요. 조금 덜 고생을 하셨으면 좋았을 네. 거다. 뭐 이런 네. 그런 아주 착잡한 심정이었어요. 네. 이래갖고 네. 사실 또 그분은 이렇게 뭐 별로 그 아마 정식미술대학을 나온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단이나 뭐 문단에 그렇게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분이 어떤 분이다, 이분이 어떻게 살았다, 뭐 증언을 하고 싶은 그런 아주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쓰기 시작한 거는 논픽션이었습니다. 그냥 네. 그분 그대로 네. 이제 쓰려고. 네. 그때 그 신동아에서 또 전 여성동아에 했다 그러는데 신동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논픽션 응모라는 게 있어서 거기다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논픽션이라는 건 사실에 의거해서만 써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그냥 같이 한 시기를 같이 살았다 거기 한 직장에 있었다 뿐이지 그 몇백 명을 채울 만큼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네. 그분을 추적해서 좀 할까 이래도 그 써나가면서 제가 느낀 게 이렇게 뭔가 그 제 상상력을 보태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을 더 발굴해서 그분을 다시 구성하는 것보단 제 상상력을 보태갖고 뭔가 그분 또 그분이 산 시대를 제가 증언하고 싶었고 또 제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남옥엔 뭐 물론 전부 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거기 여주인공도 나오는데 아무튼 저도 거기다 제 모습도 좀 투사를 시키고 싶었고 네. 이런 것이 결국 논픽션이 이제 픽션으로 가는 과정이 됐지 않나 싶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쓰던 걸 발기라고 이제 그 소설로 쓰니까 막 그 쓰는데 기분도 막 좋고 그렇더라고요. 네. 잘 써지고. 네. 그것이 제 나름으로 그때 그 신나게 쓰고 이러던 생각을 하면 그 시기가 저로선 일종의 자기 발견의 시기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 소설 쓰는 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기쁨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막 그 시간 내에 대해서 기간 내에 써야 된다는 막 그 힘든 것도 있지만 그 논픽션으로 쓸 때는 못 느끼던 네. 기쁨, 자유스러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동안 그 장단편을 합쳐서 모두 그 몇 편쯤이나 쓰셨나요? 장편이 한 꽤 긴 것도 있지만 권수로 하지 않고 편수로 하면은 11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네. 뭐 단편이야 거의 한 100편 가깝지 않은가 싶어요. 중단편이야. 네. 전 또 뭐 수필이니 칼럼이니 하는 이름의 잡문도 많이 썼죠. 네. 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박 선생님의 작품 중에는 그 데뷔작인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남옥을 비롯해서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많다고요. 글이 많고. 근데 역시 그 전쟁을 뼈저리게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소설을 많이 쓰셨을까요? 그렇죠. 뭐 제 체험 중에 아직도 네. 뭔가 그러니까 한번 말해버리면 시원한데 그렇지 않고 네. 막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 것처럼 엉어리가 남아 있는 게 그저 한참 때 겪어서 그런지 역시 그 문제예요. 전쟁이요. 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박 선생님은 그 사회 각계각층의 그 모순을 파헤치고 비판하고 하시는 그 비판적인 소설을 쓰셔서 관심을 모으기도 하셨는데 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비판 의식이 강하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딴 작가들에 비해서요. 그거야 딴 작가나 저나 문학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 비판이 그냥 비판으로서 그냥 독자에게 뭐라 그럴까 그 독자가 그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생경하게 노출돼 있다든가 어디 아주 그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든가 이런 작품마다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판 의식이 없는 소설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박 여사님의 그 비판적인 소설이라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은
노출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까? 전 안 그렇길 바라지요. 그렇게 예. 사실 소설이 어떤 도덕이나 뭐 수신 교과서가 아닌다면 네. 어떤 이게 틀려 먹었다든가 이래선 안 되겠다든가 네. 이런 것이 노출돼서 독자에게 닿는 게 이렇게 좋은 소설은 아니지요. 이게 어떻게 잘 그냥 읽는 즐거움, 어떤 그 말의 즐거움 이런 문학이 갖는 그 어떤 그 즐거움을 독자에게 주면서도 결국 다 읽고 나서는 어떤 삶을 반성하는 뭘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것이 아주 겉으로 그냥 비판의 식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 있다면 잘 쓴 소설이 아니죠. 예. 그러나 동감하는 사람들은 후련한 것을 느낄 수 있겠지요. 그렇죠. 작가들 글쎄요. 마음과 예. 자기 마음과 예. 아주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네. 계실 것 아닙니까? 예. 박 선생님 작품이 대단히 다양한 폭을 지니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독자도 그렇고 또 작가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올시다. 글쎄요, 저도 늘 경험의 폭을 늘리려고 노력도 하고 네. 취재라든가 또 가족 자식들을 통한 간접 경험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를테면 무슨 곤충의 촉각처럼 제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긴 하지요. 네. 그렇지만 이제 물론 몇 개 제 소설을 어떤 유형으로 나눌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보기에는 또 경험하지 않은 거, 내일처럼 경험하지 않은 걸 쓰기는 참 저한테 익숙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제 작품 세계의 폭이 넓다고는 제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네. 생각을 안 네. 하시는군요. 네.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것이 어쩌면 우문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학을 하시니까 평론가로부터 평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소설이 나올 때마다 또 글이 발표될 때마다 혹시 혹평을 받으셨던 적이 있으신지요? 있을 겁니다. 혹평을 받은 적도 있고 네. 호평을 받은 적도 있고 네.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초기에는 호평이건 혹평이건 네. 제 작품이 평론가의 눈에 띄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을 적이 많습니다. 네. 이를테면 신인이었을 네. 적이에요. 네. 지금도 물론 평론가의 말이 많이 제가 눈에 띄면 읽고 귀도 기울이고 또 제 작품이 이렇게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제 작품을 전문적인 독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네.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혹평 전 어디가 그랬겠지가 비평에 무감각하려고 노력한다고 어딘지 쓴 적이 있는데 그거는 무감각하다는 거를 평론을 무시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이를테면 호평에 단박 즐거워한다든가 또 혹평에 기가 확 죽는다든가 이러지 않으려고 이렇게 작품을 바라볼 수도 있구나. 네. 이런 계기로 삼으려는 것뿐이지 괜히 좋아한다든가 괜히 기가 죽는다든가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경지에 작가가 들기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작가도 인간인 이상 자신이 생각하기에 혹평받을 이유가 없는 작품을 정말 참 그런 비평가도 없겠습니다마는 순수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은 이거 참 억울하다, 너무 혹평을 받는구나
이게 무슨 감정에 있어서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요. 물론 박 글쎄요. 선생님이 그런 호평을 받으신 작품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작가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그 호평을 받으면은 또 그렇게 호평받은 것을 기분 나빠할 사람은 또 없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지금 선생님처럼 그렇게까지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초연한 입장이 되려면은 그 경지가 굉장히 어려운 경지에 다다라야 될 것 같은데요. 제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 생각에 남들의 평을 천연 무시하고 독자의 반응도 무시하고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제일 애착가는 그 선생님 작품은 어떤 것입니까? 뭐 어떤 자기가 낳은 첫 아기에 대한 애착처럼 네. 그런 건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네. 나목이 네. 그냥 그 후의 작품이라는 게요. 대개는 정말 이 청탁에 의해서 쓰고 또 또 어떤 좋은 평도 받고 싶다는 네. 야심 같은 거가 많이 곁들여진 작품도 있고 네. 여러 가지죠. 그런데 첫 작품은 지금 생각해도 그 나이에 전혀 발표될 가망도 없는 글을 물론 당선되긴 됐습니다만 쓸 적에 누가 지금은 이제 대개 청탁에 의해서 막 뭐 몰려서 네. 그게 몰리는 게 저의 어떤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글을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냥 앉아서 가족들을 속여가면서 그걸 쓴 생각을 하면 참 그때의 그런 어떤 문학에 대한 동경, 애정 이런 것도 그립고요. 또 네. 그거를 읽어보면 40세에 쓴 것 같지 않게 참 풋풋한 감성 같은 게 참 이렇게 읽을 때 저도 이렇게 미소 같은 걸 짓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작품을 가끔 읽어 보십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가끔 읽어보는 제 작품은 참 안 읽어요. 네. 어떤 때는 옷자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네. 네. 재판 같은 거 찍을 때 말을 안 할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가끔 옛날 어리를 회상하듯이 참 제 작품을 읽고 이렇게 뭔가 가슴이 뭉클한 그런 걸 남이 상상하면은 참 우스꽝스러운 꼴로 보이겠는데 그럴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독자를 무시하고 나 혼자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벌써 22년이 됐는데 이렇게 22년 동안 한 번도 독자의 외면을 받지 않고 1년에 다만 몇천 부씩이라도 팔리는 작품이라는 요즘도 계속 팔린다고 그래요. 네, 그런 그런 면으로도 전 아주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작품이에요. 그게 얼마나 걸려서 쓰셨어요? 그게 한 4, 5개월 걸렸을 겁니다. 4, 5개월에. 네. 근데 그동안에 집안 식구들은 그 소설을 쓰시는 것을 모르셨던가요? 이렇게 뭐 배란간 이제 그런 걸 쓰니까 네. 물어보고 뭐 하냐고 그러고 네. 이제 그러죠. 뭐 일기를 쓴다고도 그러고 뭐 어떻게 이상하게 그냥 그게 알까봐 막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만일 안 됐을 적에 아내로서 애미로서의 어떤 자존심 같은 것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네. 그냥 안 되면 그냥 쓱싹 해버릴 싶어였죠. 근데 그것이 당선이 됐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나서 네. 가족들의 반응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중학교 다니는 고등학교였던가 중학교 다니는 딸도 있고 그리고 걔네들도 엄마의 변신을 참 놀라워하고 좋아하고 네. 또 남편도 막 좋아하고 그랬어요. 네. 뭐 자기가 결혼하던 날보다 더 기쁘다 그랬어요. 예. 요즘 그 소설을 보시면은 자신이 20년, 22년 전에 쓰신 것인데 그것도 작가로 데뷔하시기 전에 처녀작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풋풋하고 또 좀 더 그 싱싱하고 젊은 나이에 쓴 것 같은 걸 느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좀 그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이럴 때 지금 쓴다 그러면 좀 더 이런 표현을 썼을 텐데 뭐 이런 마음은 다소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냥 그대로가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근래에 다시 그 리바이벌에서 책을 낼 적에 네. 한번 확 고쳐볼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읽을 적에 이런 건 참 너무 유치하다든가 네. 이래서 이제 그래서 출판사 측에도 이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고쳐보겠다고 네. 이랬는데 그 옷자나 이런 거 외에는 안 고쳤습니다. 사실은 그 저의 네. 게으름도 있지만 그 나름으로 저의 어떤 궤적 같은 거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가 그 어떤 문체라든가 이런 거에 그 변화한 궤적을 그대로 남겨야지 이것을 현재의 문체를 고친다든가 이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 네. 싶은 생각으로 네. 그대로 놔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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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 박 여사님 그 정말 참 진면목을 그 작가가 오래오래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해요. 네. 그 작품은 언제 쓰십니까? 그 대개 새벽 한 4시에서 5시쯤 사이에 제가 일어납니다. 네. 그렇다고 잠을 못 자는 건 충분히 잡니다. 뭐 네. 10시 안에 늘 자니까요. 네. 예. 그러면 그래서 한 9시, 10시 그때까지가 아주 저의 황금 시간대죠. 뭐 누가 그때는 오지도 않고 전화도 대개 9시가 지나요. 네. 옵니다. 이러니까 아주 알순한 제 시간이고 또 제 몸의 리듬이 그때가 가장 정신이 맑어요. 네. 그러니까 새벽 4시로부터 5시. 그때 일어나면 한 일어나셨어요. 9시나 그때까지요. 9시까지요. 그럼 또 낮에는 뭐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이 하는 생활을 그냥 정상적으로 나는 뭐 작가니까 그러고 뺄 필요도 없이 다 할 수 있고. 예. 여전히 건강하시지요? 네, 그만합니다. 네, 네. 혹시 그 글 쓰시는데 한 10년 전, 20년 전과 다르다. 뭐 그런 이런 건 있어요. 그런 거 예, 있으십니까? 제가 이를테면 10년 전에 그 신문연재를 마지막으로 여지껏 신문연재 아주 붙들리질 않는데요. 네. 그것도 매일같이 일이 쫓아오는 것 같은 이런 걸 지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예, 그게 뭐 예. 혹시 뭐 신문연재 할 때는 뒤에서 악마가 쫓아오는 것 같다고 제가 그럴 정도로. 예. 네, 보는 독자는 기다리지만은 이 참 쓰시는 작가분은 한 회라도 밀리면은 안 되니까 말이죠. 네. 얼마나 거기에 맞춰서 네. 쓰려면은 힘드시겠어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한 달, 2달 분을 다 써서 미리 갖다 줘도 이상하고요. 일주일 분쯤은 이제 네. 미리 주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네, 같고요. 근데 그 일주일 닥쳐오는 게 네. 아주 금세예요. 네. 못할 노릇이더라고요. 요즘 선생님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뭐 작품 내용이십니까? 아니면은 또 딴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십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좋은 세계를 혼자만 이렇게 그리고 계십니까? 글쎄 뭐 저도 나이도 있고 또 가족을 사별한 그런 아픔도 있고 그런지 전 이렇게 카톨릭입니다. 네. 이렇게 아침 저녁 약간의 명상이랄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사람의 운명 중 가장 확실한 거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이 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필요 이상의 욕심을 덜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적에 참 허무주의 같지만 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발표하시고 싶은 작품을 또 구상을 하고 계시겠죠? 그거야 이제 그런 거는 그 머릿속에 늘 몇 개의 작품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 없으면은 사실 주머니 속에 돈 한 푼 없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참할 겁니다. 예. 이번에는 어떤 그 작품을 쓰시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몇 개의 구상이 있어요. 몇 개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것부터 먼저 발표하실지는 모르고요. 모르죠. 뭐 그게 뭐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걸 그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서 궁글리면서 그게 또 익어야 됩니다. 예. 참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을 읽고 많은 위안도 받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아마 많은 독자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나 봐요.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참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로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편안했습니다. 네, 뭐처럼 그 만나 뵙고 저희들이 좋은 말씀 들은 것을 이런 표현으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시다니까 참 좋고요. 좋은 작품을 많이 쓰셔서 그 각박한 사회에 참 이웃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많이 그 주셨으면 해요. 기대가 큽니다. 짐이 무거운데요. 선생님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